여기 나오는 게 우리 어딘지 아시죠? 여기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1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1번 문제 발문 보면은 높임 표현과 관련해서 보기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해 탐구하라고 하죠. 그러면 아래 선택지를 보니까 높임 표현에 대한 말들 나와 있네요. 자, 1번부터 보면은 할머니와 관련된 대상을 높여서 할머니를 높인다. 여러분, 할머니와 관련된 대상을 높인다는 게 이제 어떤 그 문법 개념이 있었죠? 할머니를 직접 높이는 거 있고, 할머니랑 관련된 개념을 높이는 게 있었죠? 관련된 개념을 높이는 건 뭐였죠? 이거? 그죠? 간접 높임이죠, 간접 높임. 그리고 간접 높임은, 보통은 서술절에서 이루어지지만, 서술절이 아니라면 그냥 할머니랑 관련된, 뭐 할머니의 연세가 이런 식으로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억이 맞는 건지 볼까요? 기억이 그거랑 맞는 건지 보면은, 기억. 할머니의 댁에 가져갈 것이다. 할머니 댁이라고 하면 할머니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머니를 높인 게 맞겠죠. 1번은 그럼 맞는 말이 되겠네요. 2번, 니은에서는 보조사, 요를 붙여서 대화 상대방을 높였다. 여기서 잠시만 하고 나서 잠시만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여기에 요를 붙였죠? 이 요를 붙임으로써 이게 무슨 체가 됐습니까? 뭐 하시시오체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요를 붙이면 해요체가 되는 거죠. 해요체. 그리고 여러분 해요체 같은 경우는 비격식체긴 하지만 어쨌든 대화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대 높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 요를 붙여서 대화 상대방을 높였다.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하면 되겠죠. 1번, 2번 다 맞는 말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디귿. 같이 가실까요? 이러네요. 자, 그러면 같이 가시다 이거 분석을 해보면 자, 가다가 보이죠? 가다에 시가 붙고 그 다음에 리을가가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가 붙은 말 같은데, 자, 여기서 리을가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한테도 쓰는 말이죠. 우리 저거 할까? 게임 할까? 리을가는 의문을 나타내는 말 같아요. 의문문을 만드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이 요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엇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높임,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것 같죠. 그러면 여기서 리을가랑 요 같은 경우에는 상대 높임과 관련 시가 아니죠. 여기서 보면은 선어맘이 시를 사용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선어맘이 시 여기 있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가실까요? 이거 가시는 것은 엄마잖아요. 나랑 같이 가실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시다 그 시가 붙어서 주체 높임을 나타내죠. 그래서 주체 높임 선어맘이 시 맞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자, 보시면 뭐 어머니가 아니라 사모님 아닌가요? 이럴 수 있지만 결국 사모님도 어머니인 거잖아요. 얘가 지금 어서 오세요. 얘가 지금 좀 애교 있게 말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니가 사모님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높인 표현이 될 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리을은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해서 할머니를 높였다라고 합니다. 자, 할머니께서 기다리실 거야. 이 깨서는 무조건 주격조사, 높이면 주격조사기 때문에 이거는 뭐 틀릴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할머니께서라고 하면 할머니를 높인 거죠. 그렇죠? 5번을 볼까요, 그러면? 5번, 미음은 모시다. 47페이지입니다. 모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해서 할머니를 높인 표현이다. 자, 할머니를 높였는지 봅시다. 할머니 댁까지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자, 그 진우가 모시다라고 할 때 지금 무언가가 생략되어 있는데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럼 목적어가 누구죠? 할머니를 모시나요? 진우가? 아닙니다. 그 여기서 진우가 모시는 건 누구죠? 사모님 같이 가실까요? 이게 누구야, 이가 사모님이? 어머니잖아. 그렇죠? 그럼 할머니 댁까지 누구를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할머니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 어머니를 높이는 게 되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5번이 되는 거겠습니다. 알겠죠? 그냥 간단한 그 맥락 파악하기 문제였네요. 사실 높임 표현 문제를 빙자한 대화의 맥락 파악하기 문제였습니다. 우리 오른쪽 2번으로 갑시다. 마찬가지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하는 문제고요. 높임법에 대한 그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네요.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분석을 해보면 할머니께서 책을 읽고 계신다 보면은 뭐 하고 계신다. 깨서와 계신다. 주체 높임이죠, 여러분. 주체 높임의 방법 세 가지 기억나시죠? 선어맘의 의시,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 마지막으로는 뭐였죠? 이런 계시다처럼 특수 어휘라고 하죠. 특수 어휘 계시다. 계시다, 뭐 주무시다, 잡수시다 다양한 것들이 있었죠. 어쨌든 깨서와 계시다를 사용해서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번, 니은, 어머니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께 부사격 조사죠. 무슨 부사격 조사? 높임의 부사격 조사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니가 부사어고, 부사어는 높임이죠.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는데 깨, 그리고 여기서 들이다. 이거 뭡니까? 이거는 객체 높임의 두 번째 방법 뭐였죠? 그렇죠. 특수 어휘 사용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깨와 들이다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괜찮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디귿.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데 깨서와 시를 사용하고 있다. 자, 할아버지 깨서 무조건 주체 높임 주격 조사입니다. 깨서. 그 다음에 가신다에서 여기서 시도 활용되고 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시가 쓰이면 어떤 경우에서도 이 시가 상대 높임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보세요. 가십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 이제 그만 가십시다. 이거는 이제 뭔지 알아요? 우리 이제 그만 가십시다. 되게 특이한 케이스지만 청유문이에요. 이거는 청유로 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 시가 뭐야 이거? 여기서 이 시가 뭘까요? 이 시. 네? 아, 미안합니다. 이러면 시다가 되죠. 가십시다라고 하면은 청유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청유 문장을 하나 만들었을 때 얘들아, 가십니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가십니다는 근데 평서문입니다. 여기서 이 시가 뭘까요? 우리말 중에 십니다라는 말은 없거든요. 하십시오체가 있지 않나요? 네, 잘 보세요. 이건 어떻게 분석이 되냐면 가다에 시 붙고 그 다음에 비읍니다가 붙은 거예요. 비읍니다라는 말 자체는 갑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보세요. 갑니다랑 가십니다의 차이가 있잖아요. 자, 보면 갑니다의 주어는 누가 갑니다? 뭐 제가 갑니다 정도로 말할 수가 있겠네요. 가십니다라고 하면은 가십시다. 뭐 이거 우리 평서문으로 합시다 그냥. 자, 가십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냐면 어머니께서 가십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이렇게 가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보면은 시가 붙어서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다시 여기서 가십니다에서는 상대 높임을 나타내기 위한 건 비읍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읍니다는 무엇이냐? 이거는 하십시오체의 어미입니다. 평서형 어미죠. 그러면 하십시오체에서 하십시오는 뭘까요? 하십시오. 이것도 하 플러스 시 플러스 비읍시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문장 안에서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거 여러분 수를 조금 넘어서는 것 같은데 내가 결국 말하고 싶은 건 이 문장 안에서 주체 높임이 쓰여야하는지 상대 높임이 쓰여야하는지 그 둘 중 하나만 쓰이는 문장을 찾기보다는요. 주체 높임도 쓰이고 있고 상대 높임도 쓰일 수 있어요. 오케이? 주체 높임은 그냥 문장의 주어의 행동에만 해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명령을 했어. 얘한테 명령을 했어. 알겠지? 얘가 있어. 얘한테 명령을 했어. 이제 좀 가십시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면 이제 좀 가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어가 생략돼 있죠. 생략된 주어는 뭐가 될까요? 당신은 아니면 선생님은 이제 좀 가십시오. 여러분 그 문장에는요. 주체 높임도 있는 거예요. 왜? 보세요. 내 명령문이라고 하면은 내가 얘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있어서는 주어가 생략돼요. 이제 좀 가십시오. 당신은 이제 좀 가십시오. 주어가 생략되지만 결국 그 문장의 주어를 찾자면 당신은 그리고 이 당신은 높임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높임의 대상이라는 게 둘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요. 둘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이 높임의 대상이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니까 상대 높임이야. 하지만 내가 얘한테 명령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결국 명령을 받아서 행동을 하는 이 사람, 이 주어도 높임의 대상입니다.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높임의 대상을 알아볼 때는 우리가 이건 주체 높임만 있지 상대 높임은 없어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열린 시각에서 주체 높임이 있지 않을까? 상대 높임이 있지 않을까? 객체 높임이 있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객체 높임 같은 경우는 그냥 문법적으로 파악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냥 목적어나 부사어 찾고 그렇게 파악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주체 높임이랑 상대 높임 같은 경우는 그렇기보다는 그냥 문장의 맥락에서 파악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디귿까지 했고요. 우리 리을 볼게요. 리을은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는데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
자,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드릴 말씀이고, 저의 말씀이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요, 높이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낮추는 말씀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은 낮추는 말씀이니까, 일단 높이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주체인가? 이 말도 틀렸어. 왜 그럴까?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드리죠? 선생님한테. 높여볼까요? 선생님에게. 아니죠? 선생님께죠. 선생님, 제가 그 스니한테 말은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 부사격 주사잖아요. 무슨 높이면 부사격 주사? 객체 높이면 부사격 주사죠. 그러니까 이것은 애초에 주체인도 틀렸어요. 이것을 객체인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또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 높이는 데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 객체로만 바꾸면 솔직히 맞는 말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말씀 선택지가 두 개로 바뀔 수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데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는데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겠죠. 5번 미음은 아버지를 높이는데 씁니다를 사용하고 있다. 자, 보면은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예전부터 존경해 왔습니다 라고 할 때, 자, 오다, 그 다음에 과거 시제 그 다음에 씁니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씁니다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이거 비읍니다랑 비슷한 건데, 이 씁니다가, 어서오세요. 하십시오체의 평서문이죠. 그러니까 상대 높임이죠. 하십시오체 이런 얘기 나오면 상대 높임. 그러니까 5번도 맞는 말까요? 답은 4번만 되겠네요. 간단하죠? 자, 넘어가 봅시다. 벌써 우리 한 20% 했습니다. 굉장합니다. 우리말에서 일반적으로 소나무 및 종결어 및 조사, 근데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기억 보면 얘들아, 주체를 높이는 용어는 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뭐야?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 그러니까 이건 뭐야? 딱 봐도 주체 높임에서 간접 높임을 나타내는 간접 높임을 나타내는 말, 그 다음에 특수 어휘, 이거 다 찾으라는 거죠. 기억과 니은이 모두 사용된 걸 고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3번 바로 보이네요. 쌤이랑 눈 마주쳤습니다. 눈 마주쳐가지고 지금 연세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잡수신다. 오, 칠판 긁었어. 소리 안 났네요. 다행히도. 잡수신다가 있어요. 잡수신다는 주체 높임 용언이죠. 그러니까 이 잡수신다가 주체를 높이는 용언 기억이겠고, 연세가 많은 것이라고 하면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나이를 높이는 거니까 이 연세가 니은이 되겠죠. 그렇죠? 연세대학교 가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래요?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보통 1학년 교실에서는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요 하는데 지금 아직 다들 쫄보시네요. 쫄? 나는 1학년 때 선생님 저 서울대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꿈이 좀 점점 낮아졌어요. 2학년 때 연세대, 4학년 때는 고려대로 점점 낮아졌습니다. 꿈이. 네, 그리고 3학년 11월 되니까 꿈이 한 자리 더 낮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선생님 대학에 매우 만족합니다. 자, 우리 4번으로 갑시다. 보기의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점원이랑 손님이 얘기를 해요. 점원이라고 하면 물건 파는 사람이죠. 클라이언트. 맞죠? 아닌가? 클라이언트가 고객인가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외국어 2명 있다. 다행이다. 클라이언트 맞습니까, 점원? 다행입니다. 자, 손님, 어떤 옷을 찾으십니까? 어떤 옷을 찾으시는 건 손님이 찾고 있기 때문에 주체 높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게다가 상대 높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잘 보세요. 기억. 어떤 옷을 찾으십니까? 이거는 찾으십니까? 의문형이잖아요. 근데 이 평서문으로 잠깐만 머릿속에서 바꿔봐요. 그러면 손님이 어떤 옷을 찾으시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도 되고 주체도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그러면 상대 높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죠. 2번 니은, 저희 아버지께서가 보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어휘. 그건 저희가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냐가 아니라 저희가 점원을 높이는 것이죠. 왜요? 저희라고 하면 말하는 상대방한테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반 담임 선생님한테 저희 반은 참 더러워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저희 반, 자기를 그 선생님에 비교해서 낮추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선생님한테 낮추기 위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저희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버지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니죠. 아버지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희는 점원을 높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상대방을 높여주기 위함이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보이네요. 아시겠죠? 현민군 졸면 안 됩니다. 자, 날씨가 좋죠? 자, 디귿. 선물로 드리시면, 자, 선물로 드리다. 누구한테 드리다? 아버지께 선물로 드리다. 아버지를 높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선물로 드리시면이 있으니까, 이 드리랑 시잖아요. 면, 이렇게 있죠? 여기서 면은 우리가 옛날에 잠깐 배웠었는데, 문장은 여러분 이렇게 쭉 이어진 문장이 있어요. 이어진 문장 안에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랑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진짜 오랜만에 듣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어요. 근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and, but, or 이렇게 세 가지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 그게 아니면 다 싹 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그러면 이게 드리면 이거는 조건을 나타내니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나타내는 그런 그 연결 어미입니다. 어쨌든 어미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드리시가 남죠. 드리, 시에서 드리는 객체 높임 특수 용언, 그 다음에 시는 주체 높임 선어마 어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물을 주는 사람을 시를 이용해서 높였다. 주체 높임이니까. 맞죠? 이것도 맞고요. 드리다를 통해서는 선물을 받는 사람 아버님께 높이하고 있다. 참 좋은 선택지입니다. 3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우리 아까 답은 2번으로 골랐죠, 여러분. 4번을 봅시다. 리을. 저희 아버지는 어깨가 넓으신데, 굉장하시네요. 그러면 아버지가 높이의 대상이니까 그 신체 일부가 주어로 올 때 어깨간데도 넓으신데 시를 썼죠. 넓으신데라고 하면 시니까 저희 아버지는 넓으신데 이렇게 해야 되지만, 어깨라고 하면 사실상 높임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어깨라는 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신체 일부가 올 때도 높임 표현을 쓰고 있다. 맞는 말. 우리가 이것을 간접 높임에서 썼고, 간접 높임은 보통 서술절에서 많이 쓰인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자, 미음. 어르신을 모시고 한번 들러주세요. 자, 높임을 나타내는 특정한 어휘가 어르신이 되겠네요. 그래서 높임의 의도를 보이고 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5번부터는 좀 빨리빨리 할게요. 영희가 얘기합니다. 준비하시라고 하셔. 자, 준비하시라고가 틀렸네요. 왜냐면 그 선생님께서 말한 거죠. 선생님께서 경준이가 주도해서 준비하시라고 전해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야 됐을까요? 준비하라고 하셔. 그냥 이러면 된 겁니다. 근데 여기다 시를 붙이는 순간, 잘 보세요. 시를 붙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준비하는 그 사람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경준이잖아. 그러니까 경준이를 높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 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시인을 주제로 발표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 있으셨니? 말씀이 있으시다.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다. 이거 말씀은 선생님과 관련된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높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간접 높임이다. 네, 파악하고 넘어갑시다. 간접 높임이고. 자, D가 선생님께 물어서, 이놈 보소. 물어서 라고 하면 안 되죠. 여쭈어서 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그 리을 부분, 저번 수업 시간에 김소월의 씨가 당신의 애송시라고 말씀하셨잖아. 발코기에 다 보이죠? 자기의 애송시라고 하면 안 돼요. 자기의가 아니라 당신의를 바꿔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영어에서, 이거 너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영어에서 그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하면 제기대명사라고 하죠. 보통 self가 들어가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제기대명사 앞에 그 전치사가 무엇이 쓰이냐에 따라서 뜻이 참 다양하게 달라지죠. 아니면 제기대명사만 쓰였을 때, 아니면 제기대명사 앞에 for이 붙었을 때, 아니면 by가 붙었을 때, on이 붙었을 때 이 뜻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국어에서는 제기대명사가 어떻게 쓰이냐면요, 한 문장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받는 말입니다. 근데 국어의 제기대명사는 영어랑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어는 1인칭, 2인칭, 3인칭이 다 제기대명사가 있습니다. myself, yourself인가요? 아니죠? yourself죠. 그 다음에 himself나 herself가 있는데, themself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국어의 제기대명사 아주 특이하게 3인칭 제기대명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어의 제기대명사 이거는, 원래는 자기입니다. 자기. 그런데 이 자기가 제기대명사고요. 근데 이걸 높이고 싶을 땐 당신이라고 쓰고, 낮추고 싶을 땐 저 또는 쟤라고 씁니다.
예문을 들어볼까요? 엄마한테 엄마는 자기밖에 몰라 이러면 이제 그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엄마는 당신밖에 모르십니다. 자, 이러면 이제 그 왜 더 난리가 날 것 같죠? 여기서 뭐 당신 이러면 이제 당신은 그 같은 문장 안에 있는 3인칭을 다시 받는 제기대명사다. 그 어머니한테 문법 개념 하나 설명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정의 평화는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당신 말고 그 자기를 낮추는 말엔 저랑 제가 있다고 했죠. 그 속담에도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제 자식은 슴슴하다 한다 뭐 그런 거 있어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뭐 이뻐한다는 거죠. 그죠? 도둑이 제 발 저린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 자기의 그런 뜻이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선생님을 높이는 말이니까 이건 당신으로 가야 합니다. 이 내용을 언제 배우냐면요. 2학년 때 배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3학년 모의고사였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고쳐야 되는 거고요. 미음도 고쳐야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요것들 중에서 이제 틀린 게 있다면 말씀 있으셨니? 요것만 제대로 잘 썼네요. 다른 게 있다면.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기업 준비하라고 좋았어. 2번 말씀이므로 있었니? 아니겠죠? 있으셨니가 맞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3번 선생님 이름으로 여쭤서. 자, 4번 당신. 5번 말씀하셨잖아. 괜찮죠? 넘어갈게요. 답은 2번이겠습니다. 6번입니다, 여러분. 높임법에 대한 얘기 쫙 넣었고요. 보통 이제 문법 공부하니까 요거 그냥 넘기고 보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문법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요거를 이제 읽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했다면 딱 보고 넘기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넘기고 옳은 것. 3학년 것까지 체크하고요. 다녀왔습니다. 이제 오는구나. 누나. 자, 어쨌든 는구나. 동생을 높이고 있다. 옳은 거 고르는 거였죠. 이거 옳지 않겠죠. 누나밖에 없어. 아버지 안 계신 거야. 객체? 아유, 씨. 자, 그 다음에 디귿. 아버지께, 객체죠. 주체, 질. 자, 아버지께서, 주체, 객체, 질, 미음, 할머니, 객체, 할머니. 맞죠? 답 5번. 빠르게 나오죠? 할 수 있죠, 여러분도? 이렇게 다들 푸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하나씩 보면서, 는구나가 뭐지?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일단, 모르겠으면 넘기면, 2번에서 잘 모르겠어서 넘기면 4번에서 답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문제 많이 풀어봐서 알잖아요. 2번에서 물음표 치고 넘어가면 이거 답이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미스테리 빠지는 거야. 아니 그럼 2번은 왜 답이 아닌 거지? 미스테리 빠지는 거야. 그럼 나중에 설명을 듣고 일단 문제 풀 때 빠르게 푸세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7번 봅시다. 객체 높임 좋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거 객체 높임에 해당하는 예를 찾으라는 거죠. 역시 고1 모의고사네요. 그러니까 객체 높임 찾으면 2번 보이네요. 자, 넘어갑시다. 그렇죠? 8번 봅시다. 고2 거 이것도 쉽겠죠. 높임법,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 보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플러스는 존대. 존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높였다는 소리 아닐까요? 비존대는 낮췄다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 이거 봅시다. 그 바르게 표시한 거 찾는 거고요. 영희가 할머니를 모시고 공원에 갔어요. 자, 요 보이죠? 모시고 보이죠? 근데 영희 가니까 주체 높임 없죠? 그리고 시도 없으니까 주체 높임 없죠? 여기서 고르고 객체 높임 이거의 상대 높임까지 고르면 답은 1번이 되겠죠. 어때요? 문법이 진짜 꿀이죠, 여러분? 문법 매우 쉽습니다, 진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게 재밌어요. 왜냐? 문제를 더 빨리 푸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9번입니다. 고1 거니까 엄청 쉬울 거예요. 객체 높임이 있다. 자, 객체 높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으면 하나, 둘, 셋, 넷, 여기 다 보이니까 답은 5번이겠죠. 그러면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2. 편찮으시다는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주체 높임에서 배웠죠. 왜냐면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 이거는 주체 높임 특수어휘죠. 편찮으시다. 편찮다라고는 안 씁니다. 편찮으시다. 할머니께서 빼박 주체 높임입니다. 그래서 답은 2. 자, 그럼 이제 10번으로 가봅시다. 재작년에는 2가 참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학생들이 선생님 사진이랑 그 2라고 이제 뭐 공룡 나오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 그 공룡이랑 합성해서 맨날 어디 이상한 데 막 올리고 있었는데 막 미추홀 외고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런 데다가 민기쌤을 아시나요? 막 이러면서
잠깐 미친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잘 그러지 않죠? 우리, 9번, 했죠. 10번 해봅시다. 10번. 보기 A에서 C에 들어갈 예를 찾으래요. 고1 거니까 쉽겠죠? 기억에서 디귿을 분류해보자. 자, 아래 순서도. 이거부터 봅시다, 여러분. 주체를 높이는가? 아니요. 객체를 높이니까? 아니요. 예. 얘는 주체, 객체 다 높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C는 주체, 객체 높이는 거고요, 여러분. C, 주체, 객체. A, 아니요. 그러면 너무 다양해지는데? 따지고 보면은 주체를 안 높이면 된 거잖아요. 상대 높임도 괜찮고, 객체 높임도 괜찮고, 문제는 어떻게 의도한 건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는, 주체는 있는데, 주체는 높이는데, 객체는 안 높여. 또 상대는 필요가 없네요. 어쨌든 A는 그러면 주체를 안 높인다. 그거네요. 자, 그럼 당장 문제 풀러 갑시다. 기억. 나는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 다행히도 상대 높이면 다 없습니다. 여기선 주체 없죠? 객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나는인데 자기 자신을 높이겠습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건 약간 옛날 사극에 나오는 짐은 오늘도 거기도 자기를 높이진 않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높이는 경우가 있는지. 선생님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 니은. 할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계신다. 주체 높임 있죠?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은 없습니다. 자, 디귿. 어머니께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가셨다. 집에 가셨다. 주체 높임도 있고 객체 높임도 있죠. 그러면은 디귿이 C, B. 설마 기억, 니은, 디귿이냐? ABC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여러분. 이럴 경우에 보통 찍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수능에서요, 1, 2, 3, 4, 5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었던 적이 있어요. 레전드죠. 그때 찍은 사람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끝이네요. 너무 아쉽다. 재밌었는데. 괜히 아쉬워서 위에 한 번 더 올려보네요. 왜냐면 오늘 하는 게 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잘 해볼 수 있죠, 여러분? 왜 이래? 좋아요. 이거 끄면 안 되는데. 자, 좋아서. 자, 해봅시다. 어디쯤에 있을까? 여기 있다. 이 문법 되게 짧거든요?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줄. 이 11줄이 사람들 멘탈을 터뜨리기 충분합니다. 이거. 안 갖고 오신 분 있으시면 쌤이 줄게요. 2개인가 남았거든요? 자, 없다. 나한테 한 대만 맞고 가져가자. 다 있으시죠? 좋아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합시다. 조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문장 단원에서 조사를 배웠는데요. 조사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사의 3가지 종류가 어떻게 됐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먼저 격조사가 있고요.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보조사가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제 접속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조사의 3가지 종류라고 하면 격, 보조사, 그 다음에 접속입니다. 격조사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격조사, 관형격조사 이런 것들입니다. 관형격조사 뭔지 아시죠? 관형어를 만드는 조사입니다. 그래요. 부사격조사 뭔지 아시죠? 부서를 만드는 조사입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보조사는 보통 는 이걸 많이 배웠습니다. 엄청 많긴 해요. 쌤이 그때 외우면은 인생 편해진다고 했던 게 보조사입니다. 는, 도만, 부터까지 밖에 마저, 조차, 요 이 정도가 있습니다.
외우기 어렵지만 한번 외우면 되게 인생이 편해집니다. 적어도 국어에서는요. 여기서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는 주격조사랑 관형격조사 정도가 나옵니다. 주격조사랑 관형격조사. 1학년 때는요, 여러분 주격조사랑 관형격조사만 나오고요. 2학년 들어가면 이제 부사격조사까지 배우게 됩니다. 1학년 때는 부사격조사까지 배울 필요는 없어요, 사실. 얘기해 주자면 여러분, 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격조사는 이 또는 가입니다. 은는 이가가 아니에요. 은는 보조사입니다. 보조사. 그때 쌤이 증명했었어요. 은는 여기저기 다 붙을 수 있다는 걸. 그러니까 주격조사는 이 또는 가입니다. 현대국어에 관형격조사 한 가지, 딱 하나 있었는데 뭔지 기억하세요? 민기의 사진이라고 하면 민기의가 사진을 꾸며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부터 기억하고 가요. 현대국어의 주격조사는 이 또는 가. 그 다음에 현대국어의 관형격조사는 의. 이 정도는 모두 공감하시죠? 여기서부터 모르겠다 싶으면 그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잘 안 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죠. 그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세요. 현대국어의 주격조사는 이 또는 가. 현대국어의 관형격조사는 의. 관형격조사가 붙으면 어렵게 말하면 앞에 체언을 문장 안에서 관형화가 되도록 한다. 쉽게 말하면 뒤에 거 꾸며주는 놈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랑 가를 분석을 해보자면, 자, 민기가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다음에 현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언제 가를 쓰고 언제 이를 썼냐면 앞에 음절을 봐야 하는 겁니다. 앞에 음절을 보니까, 자,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초성이 있죠? 초성이 있죠? 중성이 있어요. 중성이 있어요. 그럼 뭐가 달라요? 종성이 있냐 없냐의 차이죠. 가가 쓸 때는 앞에 말에 선행음절이라고 하는데 어렵죠? 그냥 앞에 말에서 종성이 없다. 종성이 없다. 그 다음에 이가 쓸 때는요. 이는 언제 써요, 여러분? 이는 앞에 말이 종성이 있을 때 쓰이죠.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왜냐면 여기 모음으로 끝나는 거죠. 모음으로 끝날 때. 그리고 여기서 현빈이라고 하면 이것은 자음으로 끝날 때.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좋죠? 자, 그러면 현대국어에서는 따지고 보면은 이제 이랑 가에서 모음으로 끝날 때, 자음으로 끝날 때밖에 이제 차이가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기도 모르게 이랑 가를 정말 완벽하게 선택해서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기 선생님과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민기 선생님, 민기 쌤이 이렇게 말하지 민기 쌤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정신병이 있지 않은 이상. 근데 여러분, 그걸 잘 규칙화 해보면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랑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중세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쉬워요. 그냥 중세국어도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났냐 자음으로 끝났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해볼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중세국어 때랑 현대국어를 비교하면요, 우리가 대부분은 뭔가 하나가 없어져요. 현대국어로 오면서 중세국어의 모습이 없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되지만, 참 신기하게도 이런 주격조사의 경우에는요, 중세국어보다 현대국어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중세국어 때는 이 하나밖에 안 쓰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밖에 안 쓰였습니다. 근데 현대국어로 오면은 가까지 써요. 가. 이거 너무 기억이 안 나면 유튜브에 만 시간? 1000시간, 아니 10시간. 10시간 치면은 주격조사 완벽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시간 동안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중세국어 때는 이 하나밖에 안 쓰였다. 되게 간단한 내용 아닌가요? 이걸 가지고 무슨 웅장하게 뭔가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 뭐 이밖에 없었다 이 소리 아니에요. 태초에 이가 있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주격조사로 이만 사용되는데, 자, 지금부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로 실현되기도 했고, 자, 이거 보이세요? 모음 하나만 있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아예 나타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언제는 이가 사용됐고, 언제는 모음 이만 사용됐고, 언제는 아예 나타나지 않기도 했다.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모음으로 끝날 때는 이만 실현된다. 근데 언제는 나타나지 않을까? 이것을 규칙화해서 외우는 게 여러분의 숙명입니다. 반드시.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 규칙을 알려줄 테니 난 다행히도 외웠어. 난 끝났어. 이젠 고생해, 얘들아. 난 이미 외웠어. 부럽죠? 나는 외웠다. 외우기 어려웠어요. 일단요,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잘 보자, 얘들아.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사실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 얘들아, 주격조사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 한 가지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보통 이거는 이렇게 써요. 나타나지 않는 걸. 그거 같지 않나요? 요거.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씁니다. 공집합이라고 하죠. 공집합.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는 나타납니다. 나타날 때 이걸 또 나눠요. 또 이렇게 나눠서 2랑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면요. 겁나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원리를 파악해버렸어요. 파악해버렸다. 깨달은 자가 됐습니다. 현자예요, 현자. 지금 원리를 파악하니까, 아니, 이걸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중세국어의 표기법을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어적기가 대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언제는 끊어적기도 있었다라고 교과서에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이 교과서에 이어적기가 대세지만 끊어적기도 있었다. 쌤이 한번 넘겨줄게요. 거기 어디냐면 어디였더라? 여기겠죠. 여기. 언젠가는 끊어적기 표기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어적기를 대부분 했지만 끊어적기를 한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야? 자, 여러분, 무엇을 생각을 해볼 거냐면요. 이거 보세요. 예솔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선생님 친구에서 있는데, 선생님 친구 이름입니다. 이름을 한 글자씩 딴 것 같네요. 예솔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뭐 하고 있더라? 시각 디자인. 디즈니사에서 CG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뒤에다가 주격조사를 써봅시다. 알겠죠? 주격조사를 쓸 건데 우리말이랑 똑같아요. 여기 뒤에 가 붙여야겠습니까? 이 붙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말 지금 현대국어 뭐 붙여야 되겠습니까? 이 붙여야겠죠? 그죠? 근데 중세고는 다행히도 그거를 걱정할 일은 없어요. 왜? 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를 붙이면 돼요. 자, 이 붙여볼게요. 근데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면, 얘들아, 이응이 있는 버전이 있고 이응 없는 버전이 있어. 아니, 도대체 하나는 왜 이응 있는 버전이 있어야 되고 이응 없는 버전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응 있는 버전을 일단 붙여보지 말고 이응 없는 버전으로 붙여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중세국어 때는 이어적기가 대세였다. 내 논리를 잘 따라와봐. 중세국어 때 이어적기가 대세였다. 하지만 끊어적기도 좀 꽤 했다. 그죠? 그러면 이걸 이어적기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이적. 달팽이라는 노래를 냈습니다. 자, 끈적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어적기를 했을 때는 모두가 평화로워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 그냥 예소리 이렇게 되니까 모두가 평화로워요. 그죠? 근데 끊어적기를 할 땐 문제입니다. 끊어적기 할 땐 이거 어떻게 쓰냐? 이렇게 되니까 너무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끊어적기 할 때 이거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솔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응 하나 갖다 놔야 될 것 같지 않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봅시다. 자, 이응이 있는 버전인 이는 언제 쓰이냐면요.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쓰여요. 왜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이응이 있는 버전이 쓰이냐? 끊어적기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 오케이?
끊어졌기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그냥 이 모음 이만 선택하면 안 돼요.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끊어졌기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났을 때는 무조건 이 이응 있는 버전을 갖다 붙여야 이어졌게 되면은 이응 있을 때 그냥 이응 자리에 들어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끊어졌기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논리를 따라가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주격조사의 쓰임 중에서 이 이는 앞에 말이 바로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라는 케이스가 도출이 됩니다. 아시겠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라는 케이스가 도출이 되어요. 자, 그 다음에 주격조사에서 이 이가 쓰일 때는 뭐냐? 그러면 그 앞말이 이거는 자연스럽게 모음으로 끝날 때. 그럼 이게 뭔지 궁금해지죠? 알려줄게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이 순간을 위해서 그 저번 주부터 그 빌드업을 해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중세국어의 모음에서 단모음, 어제군요? 저번 주가 아니라 그 단모음이 7개가 있었고요, 이중모음이 4개가 있었다. 하하, 현대국어에는 아래아가 사라지면서 10개가 됐다. 이 녀석들아, 그 4개, 그 단모음 4개가 들어왔다고 했잖아. 근데 왜 하필 그것들이 반모음, 이중모음, 왜 하필 그 4가지가 이중모음이었다고 교과서에 써져 있었을까? 기억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배운 거거든요. 현대국어와는 달리 중세국어 때 이중모음이었던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이라고 읽어야 된다. 아이, 어이, 또 오이 한다면 이제 우이. 이거 이렇게 좀 빡치죠, 여러분? 슬슬 열받죠? 그러면 이것들이 현대국어엔 다 단모음이에요. 이, 에, 위, 웨, 아, 우, 오. 위, 웨가 들어가 있네요. 이, 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 어이가 이중모음이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이랑 어이가 이중모음이다. 근데 현대국어랑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었죠? 현대국어는 무조건 뭐가 앞에 있다? 기억나야 합니다. 왜? 이중모음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서 지금 개념들을 쫙 연결을 시켜야 해. 1학년 1학기부터 배웠던 그 추억들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중모음은 뭐 플러스 뭐예요?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입니다. 그래서 반모음 첨가가 일어나면 이중모음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중모음은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입니다. 이 개념이 딱 박혀 있어야 된다니까? 이중모음은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다. 현대국어에. 그래서 야 같은 경우에는 J 또는 Y라고도 하고 반모음 E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야 같은 경우는 E 플러스 A예요. 여 같은 경우는 E 플러스 어예요. 언제까지 설명해야 돼? 요 같은 경우는 E 플러스 O예요.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와 같은 경우는 W 플러스 I예요. 워 같은 경우는 W 플러스 어입니다. 오케이? 그거 말고도 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현대국어의 가장 이중모음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런 반모음이 단모음보다 앞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걸 찾아보세요. 없어요. 이야, 우와 다 반모음이 앞에 옵니다. 그런데 여기 교과서에 있는 이 4가지 케이스가 왜 특이한 거냐면 바로 반모음이 뒤에 온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아는 단모음입니다. 이가 뒤에 있잖아요. 아이는 이중모음인데 현대국어랑 달리 반모음이 뒤에 있습니다. 오케이? 자, 어이 반모음이 뒤에 있습니다. 오이 반모음이 뒤에 있습니다. 우이 반모음 이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모음 이랑 단모음 이는 발음 나는 위치가 거의 같다는 것을 1학년 1학기 때 배웠어요. 거의 같음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국외음화였잖아요. 그렇죠?
국어가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왜 국외음화가 일어났죠? 국외음화는 다른 것과 달리 좋은 위치가 비슷해지는 변화 아니었습니까? 그 좋은 위치가 어디로 비슷해지죠? 국외음, 그러니까 그 세니천장으로 비슷해지죠. 기억나시죠? 이랑 반모음 이는 거의 똑같은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똑같은 소리에 가까워요. 근데 반모음 이는 조금 더 뭐 빨리 발음이 지나간다? 그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그럼 한 가지만 더 기억하고 갑시다. 이는 반모음 이랑 소리가 거의 비슷하다. 중세국어에는 반모음 이로 끝나는 말들이 있었다. 두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였군요. 자, 그러면 우리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거 한 개만 더 기억해서 총 3개를 기억해 봅시다. 음운 단원에서 배웠던 겁니다. 우리가 음운 단원에서 모음 탈락을 배웠어요. 모음 탈락을 어떻게 배웠었냐면 아어 탈락을 배웠고요. 으 탈락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아어 탈락은 비슷한 말 아어가 이제 계속 오면은 탈락하고, 그 이유는 모음이 두 개가 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써져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으 탈락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자, 으 탈락이라는 말은 크다에 어가 붙으면 커가 되는 현상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모음 탈락 현상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현상이 바로 같은 말이 두 개면 하나는 탈락한다라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 예문을 한 가지 들어볼게요. 여기다 예문을 들 때 그 민기라는 예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민기. 현대국어라면 뒤에 주격조사를 붙일 때 가를 붙였겠지만 중세국어에는 가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기라고 하면은 이 또는 이가 붙었을 텐데, 근데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쓰이는 것이 이기 때문에 민기 뒤에는 무조건 이가 붙습니다. 그렇죠? 모음이 어때요? 같은 모음이 왔죠? 하나는 탈락하겠죠? 왜 탈락한다고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모음 탈락 현상에 의해서 하나는 탈락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중세국어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중세국어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해버립니다. 현대국어의 뭐 형태를 지켜서 다 필요 없어요. 중세국어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세국어의 8중성법이 곧 중세국어의 음절의 끝을 읽힐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중세국어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합니다. 자, 이거 소리 나겠어요? 이가 둘 다 소리 나겠어요? 아니죠. 하나는 소리 나지 않죠. 그러면 어때요? 이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격조사 이 여기에서 이 언제 쓰이지 않느냐를 지금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격조사가 쓰이지 않을 때는 주격조사가 탈락해버릴 때입니다. 주격조사가 동음 탈락이 일어날 때예요. 근데 주격조사가 이잖아요. 이가 동음 탈락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앞말이 뭘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모음 그렇죠. 정확해요. 앞말이 모음 이로 끝날 때. 자, 앞말이 모음 이로 끝나면 원리가 뭐라고요? 동음 탈락이 뭐라고? 모음 탈락에 똑같은 음 탈락이 있었잖아. 도움 탈락이 이루어져서 주격조사 이가 탈락하게 된다. 근데 주격조사 이가 소리상 탈락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중세국어는 표기에도 반영한다. 현대국어에서도 뭐 표기에도 반영하네요. 근데 중세국어에서 이런 현상을 표기에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말이 모음 이로 끝날 때는 주격조사가 쓰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보세요. 한 가지 더 보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서 보면 뒤에, 자 뒤에 이만 실현되고 있다. 뭐? 홀배, 공자이에서 볼 때.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 예문들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냐면 바 뒤에 이가 붙으니까 뭐가 됐어? 배가 됐지. 그 다음에 자 뒤에 이거 아래 하지? 자 뒤에 이가 붙으니까 뭐가 됐어? 자이가 됐지. 이 현상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가 착 갖다 붙는 겁니다. 알겠어요? 뒤에 있는 이가 착 갖다 붙는 거야. 왜 그게 가능할까? 왜 그게 가능해? 우리는 음운 단어에서 아까 그 국외음화 배웠다고 했잖아. 왜 그게 가능하다고? 모음 이랑 반모음 이는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외음화에서도 모음 이나 반모음 이
같이 묶이는 겁니다. 모음 1랑 반모음 2는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모음 2지만 단모음 2처럼 쓰일 수 있고, 이것은 단모음 2지만 단모음 2처럼 쓰일 수 있어. 그런데 선생님이 어제 말해준 게 아이랑 어이 같은 것들은 참 신기하게 현대국어의 그 이중모음과는 다르게 단모음이 뒤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 애는 아 플러스 이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바에다가 이 붙으면 그 말이 배가 될 수 있고, 자에다가 이 붙으면 그 말이 자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에다가 이 붙으면 그 말이 제가 될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렵게 설명했어요. 일부러 어렵게 설명했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뭐 개념이고 뭐고 모르겠고 그냥 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이를 제외한 다른 모음 있죠? 모음이 어쨌든 모음이 아는 모음이잖아요. 그렇죠? 모음이죠? 모음이죠? 모음 뒤에 주격조사 이 붙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그냥 착 갖다 붙여라. 이러면 끝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갖다 붙일 수 있는 원리와 이유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오케이? 그냥 외우고 싶다면, 무지성 외우고 싶다면 그냥 갖다 붙인다. 그러면 이 세상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알겠죠? 갖다 붙일 수 있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근데 갖다 붙일 수 있는 이유를 알려면 저희 엄청 멀리까지 가야 된다 이거죠. 오케이? 그럼 정리해 봅시다. 주격조사가 가가 쓰이지 않고 이만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동그라미 있는 이는 언제 쓴다?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어적기가 아니라 끊어적기가 돼 있어도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격조사가 이가 쓰일 때는 뭐라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근데 이때 앞말이 모음 이로 끝날 때는 없어진다. 그리고 이때 앞말에 이미 모음이 있을 때잖아요. 앞말이 모음으로 있을 때 이가 쓰이는 거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그 모음과 얘는 합체! 따단! 하고 이제 합체를 합니다. 합체를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배운 게 주격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관형격 조사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명사형 어미까지 배우고 나서 잠깐 쉴 거예요. 지금 쉴 줄 알았죠? 미안합니다. 그 관형격 조사로 의외에 모음 조화에 따른 아이가 있었다. 여러분 어제 배운 겁니다. 모음 조화 아랑 오랑 우 괜찮아요. 아직 외우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아래아랑 으가 있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현대국어에 그 관형격 조사가 뭐였죠? 민기의 사진. 의죠, 의, 이응, 이. 근데 여기서 이 의가 모음 조화에 따라서 짝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린 이렇게 짝이 있을 것 같아요. 의 말고 아이. 어떻게 쓰냐면요. 잘 보세요. 현대국어에 의가 있죠? 이거에 짝 무조건 아이가 있습니다.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음이 있으면 양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말고도 시옷이 있습니다. 개헬이에요. 이게 진짜 헬입니다. 이게 진정한 헬이에요. 이거 진짜 안 외워집니다. 한 이틀 정도 걸릴 텐데 이틀 동안 빡세게 한번 외워봐야 그래야 간신히 외워지거든요. 이건 나의 경고야. 앞으로 이틀 안에 못 외우면 이거 내신 때까지 못 외웁니다. 그리고 그 시험장 들어가서 이거 뭐였더라?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이틀 안에 외워야 합니다. 어차피 지금 안 외우면 3주 뒤에 너희도 못 외워. 그러잖아. 3주 뒤에 너희는 뭐 레벨업한 너희야? 아니잖아. 그죠? 지금 외워야 합니다. 자, 이거 세 개 다 관형격 조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관형격 조사를 이제 고급지게 말할 수도 있고, 좀 천박하게 말할 수도 있다. 아까 얘기했었죠? 고급지게 말하면 선행하는 앞에 체언을 그 관형어의 기능을 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그 관형격 조사고요. 조금 더 천박하게 말하면 뭐 뒤에 놈 꾸며주는 말로 만드는 것. 그것이 관형격 조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관형격 조사는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말 그대로 이제 또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자, 이 두 개에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뭔가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그 아이랑 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왜 구분되는 걸까요? 당연히 모음 조화에 따라서 아이랑 의가 구분이 됩니다. 모음 조화. 모음 조화에 따라서 앞에 말이 당연히 얘는 양성이겠죠. 얘는 음성입니다. 그렇겠죠? 아이는 태양이니까 양성. 은은 이거 아래야. 아래야는 태양이니까 양성. 은은 땅이니까 음성.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시옷이 쓰입니다. 이것이 진짜 헷갈립니다.
지금부터가 헷갈려요. 자, 보세요. 이 I랑 의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묶으면 돼요. 왜냐? 그냥 모음 조화에 따라서 양, 갈린 것에 불과해요. 다행히도 얘처럼 막 나뉘지 않는다는 거죠. 모음 조화가 뭐라고요? 앞에 말이 양성이면 이걸 쓰고요. 앞에 말이 음성이면 이걸 쓰면 됩니다. 양성 음성이 뭔데요? 오랑 우 그런 거였죠. 아랑 아래아랑 이렇게 6개 그렇게 나뉘어요. 이 I랑 의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너무 어렵다. 이것은 자, 잘 보세요. 앞에 명사가 선행 명사라고 하는데 그냥 앞에 말이 사람, 우리가 그걸 유정명사라고 합니다. 어렵지만 해야 해요. 앞에 명사가 이 관형격주사 앞에 쓰이는 바로 그 앞에 쓰이는 명사가 사람일 때 그것을 우리가 유정명사라고 합니다. 뜻을 가질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명사 곱하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사람이면서 그 높임의 대상이 아닐 때 나중에 2학년 때 되면 그 중세국어에서 높임의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것 중 하나가 이렇게 관형격 조사를 통해서 높임의 대상을 표현한 방법이 있어요. 자, 갈게요. 그 높임의 대상이 아닐 때, 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이 아닐 때 그 I랑 의를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시옷은요 둘 중 하나예요. 자, 시옷이 언제 쓰이냐? 둘 다 시옷을 쓴다는 겁니다. 오케이? 언제 쓰이냐? 사람이면서 그것을 우리가 유정명사라고 합니다. 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일 때 그리고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이 아님 뭐 나무, 돌 사람이 아니라 무정명사 곱하기 높임의 대상이 아닐 때 개헬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물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은 사람으로 쳐줍니다. 유정명사. 근데 선생님이 왜 사람이라고 했냐면요. 대부분의 예문에서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너희들 쉽게 외우라고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떤 예문에서는 거북에다가 이 유정명사를 붙인 문제가 있었어요. 같이 문제 풀 때 만날 겁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관형격 조사 중에 높임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시옷밖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그러면 큰 틀에서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일단 높임을 쓸 때는 무조건 시옷을 쓰면 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따질 것도 없어요. 시옷의 기능밖에 높임이 없습니다. 그죠? 뭔가 높임을 표현하고 싶으면 시옷을 쓰면 돼요. 시옷. 근데 높임이 아닐 때가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높임이 아닐 땐 둘 다 쓸 수 있거든요. 높임일 때 시옷만 쓸 수 있으니까 꿀인데 높임이 아닐 땐 뭘 따져야 된다 얘들아? 이게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를 그때부터 따지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의 범주에 좀 움직임이 있는 동물까지 포함시키는 문제가 출제됐다. 유정명사. 그래서 사람 유정명사 뭔지는 사람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식물이랑 돌 같은 게 무정명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시옷에 지금까지 모의고사에 나온 거에서 얘들아 시옷에 들어간 것들이 뭐였냐면 나무, 강, 물, 돌, 수레바퀴. 참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이런 것들이 시옷에 포함되는 걸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일 때는 다 I의랑 시옷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일 때는 높임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요. 오케이? 사람이 아닐 때는 무조건 시옷을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거 말고도 높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요
표현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굉장히 마치 그 큐브 뒤집어 놓은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요. 높임이냐 높임이 아니냐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많이 이제 이것들을 구분시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개념에 속합니다. 다시 아이의랑 시옷이 있습니다. 아이의는 사람일 때 씁니다. 그리고 아이의는 높임을 나타내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시옷은 사람이면서 그 유정명사 그러면서 높임의 대상일 때 시옷을 씁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면서 높임이 아닐 때도 시옷을 씁니다. 아직까지는 사람이 아니면서 높임의 대상인 것은 출제가 안 됐습니다. 팁을 한 가지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자음 요거 중세국어 부분에서 자음에 대해서 배울 때 그때 합용병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합용병서는 왼쪽 오른쪽으로 그 글자를 쓰는 겁니다. 시옷 비읍 아 비읍 시옷 아 이런 거 있죠. 근데 합용병서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시옷개, 비읍개, 비읍 시옷개. 비읍 시옷개는 모르겠고 시옷개는 된소리를 표시한다. 교과서에 있는 개념이에요. 시옷으로 시작하는 합용병서는 된소리를 나타낸다. 비읍으로 시작하는 합용병서는 어두장군을 나타낸다. 이때 비읍은 실제로 발음됐던 걸로 추측할 수 있다. 시옷은 뭐라고요? 된소리 나타냅니다. 시옷은 뭐라고요? 된소리 나타내. 시옷, 된소리 나타내. 너희 이거 잘 봐. 뭐가 높이는 거예요? 이게 높이는 거죠. 부사표 조사. 그쵸? 자, 깨서 이거 높이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높이는 거죠. 깨는 끄이에서 왔고 깨서는 끄에셔에서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옷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국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깨서랑 깨 같은 높임의 조사들 있죠. 이 높임의 조사들은 여기서 왔어요. 시옷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을 때 일단 시옷을 보면 높임이거나 아니면 아예 무생물일 것이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보통 왕 이런 거 나오면 높임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옛날 것 중에 얘들아 그 보살 아니면 부처님 이런 거 있죠. 세존이 뭔지 알아? 세존? 세존이 이제 부처다. 알아두어라. 알겠죠? 세존, 부처는 일단 높이고 봅니다. 제발. 세존이랑 부처는 같은 말이에요. 세존, 부처 이런 것들은 높이고 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명사형 어미 이거 하고 끝내죠. 마지막으로는 현대국어에서 먹음의 음 같은 명사형 어미가 중세국어는 또는 옴이라는 거죠. 현대국어의 명사형 어미는 음입니다. 기도 있죠, 기. 중세국어는 옴 또는 음이다. 간단하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첫 페이지를 가볼게요. 첫 페이지에 가보면 두 가지 예문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해석을 잘 해 나가는 게 또 굉장한 일이 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잘 해 나가야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다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수미랑 같이 가보죠. 할 것들이 많으니까요. 글씨를 상당히 작게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진짜 나 이렇게 작게 쓸 수 있구나 할 정도로 작게 쓰는 것을 쌤이 추천을 해요. 상당히 작아야 합니다. 글씨가. 알겠죠? 다음에는 선생님이 이걸 좀 더 키운 버전으로 비포 용지에다가 뽑아주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처음에 나오는 게 생종, 엉쟁, 훈민정음. 생종, 엉쟁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죠? 원래 이것을 번역하면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 됩니다. 근데 억울하죠. 분명 다 이응이 있는데 왜 생종, 엉쟁 이렇게 안 읽고 세종, 어제라고 읽는지. 그 비밀은 어디 있냐면요. 요 아래에 있는 이 이응의 차이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이응. 자, 이 생에 있는 이 여기 꼭지가 있습니까? 없죠. 여기는요.
있죠. 눈, 시력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자, 여러분, 이응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여기 쟁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응에서 꼭지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쵸? 꼭지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잘 보면 있어요.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지가 없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응이라고 합니다. 아, 특이하죠? 꼭지가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꼭지가 있는 이응, 옛 이응이라고 합니다. 이상한 말로 외우면 반드시 그 말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옛 이응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안 돼요. 여러분, 반치음이라고 외우셔야 되지, 세모라고 외우면 안 되고요. 아래아라고 외워야 되지, 점으로 외우면 안 돼요. 세모, 점, 이거에 익숙해지는 순간 끝나요. 이것도 꼭지 이응 이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꼭지 이응이 아니라, 이거는 옛 이응입니다. 옛 이응, 옛 이응이라고 많이 불러요. 옛 이응. 우리가, 옛 이응이 받침에 있을 때는 이응의 소리가 납니다. 근데 옛 이응이 받침이 없을 때는 이응의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이것을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우리가, 보세요. 김민기라는 말을 썼을 때, 자, 김, 초성, 중성, 종성이 다 있죠. 그다음 민, 초성, 중성, 종성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기, 초성, 중성밖에 없네요.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맞춰주고 싶어요. 그래서 소리가 없는 이응을 집어넣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것을 김민킹이라고 읽지만 옛날 사람들은 종성에 있는 꼭지가 없는 이응은 그냥 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이응을 종성에 받쳐 적었다고요? 불편하니까. 불편합니다. 아니, 이건 왜요? 종성이 없음. 그러게요. 이건 이제 모음으로 끝나는 말이네요. 아니, 그러면 종성을 받쳐 적으면 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불편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누가 불편했느냐? 우리의 킹갓 제너럴 세종대왕님께서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죠. 그분이 불편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자세를 고쳐 앉는 걸로 이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분이 불편해 하셨다. 우리는 그러니까 종성까지 맞춰 적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현상을, 자, 이름이 깁니다. 이렇게 적어주는 현상을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합니다. 1입니다. 김민경도 이것도 이제 한자음이니까 뭐였더라? 선생님의 기자는 이거예요. 민중, 봉기를 줄이면 민기가 됩니다. 선생님, 할아버지께서 운동권이셨어서 나보고 선생님이 노조 운동을 하시길 원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뭐라고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한자음을 잘 표기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한자음을 잘 표기하기 위한 노력,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로 이제 노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나는 뭐 쓸 수가 있겠지만 너희들 여기 되게 좁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윗줄 아랫줄 있겠죠? 나노미터급의 공정을 보여주세요. 이번에 삼성도 6나노미터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할 거 없죠. 써보세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이렇게 음절에서 초성, 중성, 종성 모두 표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종성에다가 그냥 이응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얘들아, 한자음을 이상적인 한자음을 표기한다. 이상적인 한자음 표기는 이따가 거기 가서 해당하는 데 가서 알려줄게요. 이상할 때 있어요. 끄이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였더라? 이게 나 잘 몰라. 이게 깃발 기자인가 그래요. 기자거든요. 기자. 근데 이 기자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 기자를 끄이 이런 식으로 씁니다. 끄이. 보면 이거 왜 뭐야 하는 건 바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지성어로 가르쳐 드리자면 이거 뭐야 싶은 거는 웬만하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예요. 알겠죠? 상당히 무지성이네요. 자, 그래서 생종이 아니라 셰 넘어가줘야 돼요. 셰, 종. 이거 응어네요. 응어. 자, 이 이응이 위로 올 때는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게 소리 나는 비음, 소리 나는 게 우리는 종성에만 있어요. 끝소리, 소리 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중세고 같은 그게 초성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셔이에요, 서이? 시어이, 이것 때 시어이라고 읽거든요. 시어이,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으면 딱 봐도 왕따가 될 것 같잖아요. 적당히 그러니까 세종 어제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됩니다. 세종 어제가 무슨 뜻이냐면 세종대왕님께서 그 임금님이 직접 직접 지은 훈민정음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제 정한 소리라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부터 해석해 보죠. 자, 나랏 말씀이라고 하는 게 보이네요. 나랏말. 자, 나라의 말씀이입니다. 나라의 말씀이. 자, 나라의. 자, 여기서 이 시옷이 뭐랑 같다고요? 이 시옷이? 의랑 똑같다. 근데 얘들아, 의가 무슨 격조사인데? 그렇지. 관형격 조사잖아. 그치? 근데 이 관형격 조사 의가 옛날에는 아이의 시옷을 쓸 때고 있죠? 그렇죠. 아이랑 의는 사람한테 쓰이고 시옷은 사람이 아닌 거였어요. 근데 그러면 나라의 말씀, 나라는 사람입니까? 나라? 아니죠. 뭐 프랑스에서 국가는 곧 지민이라? 짐은 곧 국가니라? 그런 말 했다는데 그럼 프랑스가 우리는 프랑스가 아니잖아.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국이군요. 그 말 한 거는. 자, 그러면 여기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나라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나라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정명사라는 거죠. 무정명사에 나오는 이 시옷은 이 의는 뭐라고? 이것은 관형격 조사다. 관형격 조사 시옷을 여기서 만납니다. 이따가 다시 만나요. 안녕. 그 관형격 조사 시옷. 나라의 말쌈이. 자, 말쌈이는 말쌈 플러스 이인데, 자, 이게 말씀인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가 붙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어적기가 된 거죠. 아, 진짜 정신병 걸리겠다 싶을 정도로 작게 써야 간신히 다 선생님이 필기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못하겠으면 이것을 뒤로 넘겨드릴 테니까 어떤 단어를 여기다 쓰고 거기다가 선생님이 쓰는 것들을 이제 이어서 쓰는 걸 추천합니다. 자, 뒤로 넘겨보세요. 예를 들어서 말쌈이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다 막 10개를 적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 그냥 막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말씀이에다가 여기다 그냥 말씀이라고 적고 뒤로 넘겨주세요. 솔량한테도 적으면 되겠죠. 어떤 거는 막 7개도 있던데 선생님이 분석해 보니까. 자, 여러분 나라의 말씀이 이어적기까지 띄어쓰기는 기본으로 안 돼 있고요. 그럼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여러분 점 하나 찍혀 있죠? 기억납니까? 점 안 찍혀 있으면 평성, 낮은 소리. 점 하나 찍혀 있으면 거성, 높은 소리. 점 2개 찍혀 있으면 상성,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평성, 거성, 상성. 평성, 거성, 거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이런 것을 방점이라고 한다. 방점은 무엇을 표현하죠? 성조를 표현해요. 성조를 표현하는데 방법은 3가지가 있죠. 평거상. 평거상이 있죠. 그래서 점은 0, 1, 2, 성조는 평거상, 소리는 낮, 높, 낮높.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지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울 겁니다. 이게 괜히 국보자 만드는 단어는 아니에요. 자, 중국이라고 하면 되는데 듀잉깃 이러고 있으면 듀잉깃 어때요? 이상하죠? 뭐라고요 이런 걸?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이것도 말 외우기 어려워요. 자,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10글자입니다. 어려우면 그냥 동국이라고 하세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듀잉깃. 이상하잖아요? 딱 봐도 한자음에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입니다. 이것도 알겠죠?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난 안 쓸래. 귀찮아.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야 얘들아. 중국 다라라고 할 때 이 애라고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 과가 됩니다. 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됩니다. 왜냐면은 보세요. 우리말로 하면은 나라의 말씀이 이때 이는 주격 조사. 중국과 다르다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중국에 다라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 에는 우리말로 따지면 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과는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됩니다. 비교의 기준을 나타내죠.
비교의 기준. 중국과 달라서 달아. 근데 따지고 보면 요즘 이 달아를 보면요. 요즘은 달라라고 리을 달라가 보이는데 이땐 달아라고 보이네요.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리을 이응 활용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국어랑 달리 리을이 보이지 않고 리을 이응이 보인다는 점에서 그 리을 이응 레알 활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깊게 들어가면 또 끝도 없이 깊어서 그냥 리을 이응 활용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쉽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뭐 굉장히 어려워져요. 달아. 얘들아, 문짱이 아니죠. 문자죠, 짜. 자, 문자. 근데 딱 봐도 이응 써져 있는 게 범상치 않아요. 게다가 발음이 안 되는 이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국정원식 한자표기입니다. 이것도 동국정원식 한자표기 문자.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문자와로는요, 문자와라는 뜻인데 이때 와는 비교부사격 조사가 아닙니다. 문자와 통하다, 서로 통하다. 문자와 통하는 게 이렇게 통해서 가는 거지 비교를 나타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가 있어서 알려드리는데 이 와로가 비교부사격 조사다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는데 아닙니다. 이때 와로는 비교부사격 조사가 아니에요. 자, 문자와 서르라고 하면 서로입니다. 서로. 자, 근데 여기서 서르가 나중에 서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서르면 음성이잖아요. 근데 서로는 음성, 양성이죠. 여러분, 중세국어 때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습니까? 아니면 현대국어 때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습니까? 중세 때죠. 옛날 중세 때죠. 그렇기 때문에 서르는요, 서로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서르는요, 모음조화가 잘 지켜진 말입니다. 서로면 음성 양성이기 때문에. 근데 서르라고 쓴 것은 이때 당시엔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 말로 오면서 모음조화가 파괴된 것이 서로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것들은 다 녹화해서 올라가니까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 다시 보세요. 알겠죠? 사마띠. 자, 이제 전설의 사마띠가 왔습니다.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 사이. 자, 여기서 이 사마띠가 무슨 뜻이냐면, 서로 통하다라는 뜻인데요. 통하다라는 것은 서로 이제 통하는 구석이 있다. 마음이 통했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마띠가 원래 여기서 왔어요. 사마따에서 왔어요. 근데 여기서 사마따에서 이 D는 요즘 말로 따지면 G가 됩니다. G. 이것은 이걸로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마따, 치읓입니다. 원래 치읓이에요. 사마따는 원래 치읓이다. 여러분, 중세국어 때는요,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마따가 원래 치읓이었다고요. 근데 이 치읓이 왜 시옷으로 바뀌어서 적었을까요? 뭔가 기억이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중세국어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 현상이라고 부르시는 게 있었다. 그죠? 현대국어는 7개고 중세국어는 거기다가 시옷을 더하면 8개가 된다. 사마따는 원래 치읓에서 왔지만 치읓이 쓰이지 않고 시옷이 쓰였다. 우리가 이 사마띠에서 볼 수 있는 건 그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팔정성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팔정성법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자, 잘 보세요. 현대국어로 했으면 발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마디 됐겠죠. 그렇죠. 현대국어로 따지고 보면 디귿이 되지 않았을까요? 왜? 현대국어에는 시옷이 더 이상 종성에서 발음되지 않으니까. 근데 중세국어니까 디귿으로 발음이 안 되고 시옷으로 발음이 됐네. 그치? 그러면 이건 단순하게 그냥 팔정성법을 드러내는 케이스가 아니라 두 번째로는 뭐라고? 종성에서 시옷이 발음 가능했다. 발음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물론 여기 아래아 있고 이런 것도 파악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D를 봅시다. D가 나중에 G가 됐습니다. 여러분, D가 G가 되는 현상은 무슨 현상이죠? 국외음화. 잘했습니다. 국외음화 현상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때까지는 그러면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네. 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냐면 중세국어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D라고 적었다는 것은 D라고 소리를 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라는 소리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국어 때는 현대국어와는 달리 G라고 안 하고 D라고 했다. 그러니까 중세국어 때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그걸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로는 구개음화가 구개음화 현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구개음화 현상은 17세기부터 시작되고요. 그 17세기에서 18세기, 17세기는 잠깐 나타났는데 전라도 지역에서 나타나고 18세기 중부 지역 그 경기도에서 그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전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건 15세기거든요. 아직까지는 구개음화 나타나지 않는다. 이 방금 얘기한 거 언제 배울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네, 수고하세요. 난 외웠어. 너희들은 아직 못 외웠지? 자, 서르, 사마띠, 아니할 사이. 아니할 사이에서요, 이 사이는 아니하다에서 온 건데요. 아니하다에, 난 그냥 왼쪽 아래다 적을게요. 아니하다에 리을 사이가 붙은 말이에요. 근데, 아니하, 리을 사이가 이게 어떻게 분석이 되냐면요. 아니하 여기까지 똑같고요. 무로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을 사이는 뭐뭐 무로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뭐 무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리을 사이가 뭐뭐 무로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원인을 나타내는 어미가 됩니다. 여러분, 리을 사이는 무슨 뜻이라고요? 어미인데 원인을 나타내는 어미.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분석해 볼까요? 나란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 우리의 나란말이 문자라고 하면 한문이 됩니다. 우리의 나란말,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한문과 서로 통하지 아니함으로 원인을 나타내니까 그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뒤에서 뭔가를 했다는 거죠. 아니함으로. 멘탈 나가기 딱 좋아요, 이거. 자, 이런 전차로, 이거는 그 탱크처럼 억지로 한번 밀고 나가고 한 4번, 5번에 걸쳐서 도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번에 다 못 외우거든요? 어차피 못 외우더라도 일단 한번 나가고 4, 5번 도는 게 제일 나아요. 자, 이런 전차라고 하면은 이 전차는 이유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요즘은 없어진 단어입니다. 이 전차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없어진 단어다. 선뜻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소멸한 단어다. 이런 이유로 자, 어린은 이미 배웠죠. 어린은 어리석은이란 뜻이고요. 이 어리석은이 나중에는 나이가 어리다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의 이동이다. 왜냐? 이동이 뭐야? 전혀 상관이 없는 의미로 옮겨간 것을 의미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어린 바익성이, 어린 백성이, 자 보세요. 앞에 자음일 때 뒤에 주격조사 이가 쓰일 때 이응을 붙여야 되는 이유가 이 이응이 없으면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 거죠. 앞에가 자음일 때는 자음 뒤 주격조사가 이가 쓰였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자, 이런 전차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미르구조 할배이셔도 그 부들들 싫어 표디 못할 놈이 하니라, 이렇게 뒤에서 계속 나오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음 뒤 주격조사 이 뒤에 백성이 뭘 하고 싶어 할까요? 이르고저. 자, 이르고저가 니르가 나중에 이게 이르가 되거든요. 자, 잘 보세요. 이르다는 말하다잖아요. 우리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이르다, 말하다. 근데 이게 옛날에 어떻게 쓰였냐? 니르다라고 써졌어요.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북한에서는 노동이라고 하지 않고요. 노동당이라고 노동당. 보면 웃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당, 로인 무슨 뜻이겠어요? 로인, 늙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성 여성 이상하지 않아요? 여성이잖아요. 북한말과 우리말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인데, 이렇게 니은이나 리을이 이렇게 초성이 올 때 우리는 이거는 니은으로 바꿔줘요. 노동, 이응으로 바꿔줘요. 정확한 건 2학년 때 배워요. 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데,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고 니은이 이응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어쨌든 1학년 때는 이름만 알고 갑시다.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고요? 두음 법칙. 좋았어요. 두음 법칙이라고 한다. 뭐라고? 노동. 그죠? 이게 노동이 되는 걸 두음 법칙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들 잘 봐.
이르고저라고 안 하고 니르고저라고 말했다는 것은 두음 법칙이 아직 없다는 거죠. 왜냐면 두음 법칙이 있었다면 이르고저라고 말했겠죠. 이응으로. 그죠? 근데 두음 법칙이 없으니까 니르고저라고 말을 한 거죠. 그렇겠죠.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두음 법칙이 아직 두음 법칙이 쓰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아주 적당한 수준에서만 하고 좀 더 복잡한 수준에서 분석은 내신 대비 들어가서 할게요. 왜냐면 이게 기말고사에 끼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중간고사에 계양고는 중간고사에 낀다고 했죠 이게. 그렇죠? 미추론은 어디에 낍니까 이게?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너희 계약 아직 안 했니? 그러니? 지금은 아직 배워 안 하고 있죠 그러면? 다이어트 시 쓰는 거 안 돼요? 다이어트에 대한 시? 아니요, 시를 쓰는데 그거를 다이어트에 육배서 쓰는 그거 말고 수업하는 게 알겠습니다. 효성은요? 아직 계약 안 했어요? 부럽네요. 알겠습니다. 작전은요? 작전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작전! 야, 이놈들아! 작전 어떻게 되는데? 아니, 작전 계약했어? 어디 나가고 있어? 그냥 믿을 놈이 없어, 작전에는. 아니, 어디 나간대? 어디 나가고 있어? 아직 안 나갔어? 알겠습니다, 여러분. 시요? 시 제목 뭔지 기억하세요? 내용. 혹시 눈 내리나요? 눈 안 내려요? 좀 현대시예요? 옛날 시예요? 그러면 혹시 초가집 나오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초가집. 아까 황진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아니, 너희 교과서에 실리는 게 한계가 있지, 뭐. 설마, 다른, 뭐라고요? 교과서에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읍사 하고 계시군요. 달한테 소원 비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하겠네요, 그러면 다행히도. 기말할 때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두음 법칙이 쓰이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도움이 안 됐네요. 네, 아니 방금 들었어요. 네. 미안합니다. 네. 여기서 이 두음 법칙이 쓰이지 않았다는 거고요. 자, 홀을 할 이런 뜻인데요. 홀. 여기서 특이한 것은 여린 히읗이 쓰였네요. 홀배가 있어도 니르고저는 이르고 싶어 하는 뭐뭐 고저가 이게 소망을 나타내요. 이르고 싶어 하는 고저는 알아두면 나중에 3학년 때 좋아요. 3학년 때 뭐뭐 고저 그리고 뭐뭐 하고 싶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날개에 돋아서 임을 만나고저 라고 하면 임을 만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말하고자 니르고자 하다 말하고 싶어 하는 그러는 바가 있더라도, 자, 말하고 싶어 하는 바가 있어도, 여기서 바이라고 하면 배잖아요. 배는 바 플러스 가입니다. 근데 가라고 쓰지 않고 옛날에 이라고 썼죠. 그래서 바에 이가 붙으니까 압축돼서 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음 뒤에서 바 플러스 이, 주격조사 이가 쓰였던 거죠. 주격조사 이가 쓰였고, 이셔도는 있어도 그냥 이런 뜻입니다. 있어도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참내라고 하면 마침내라는 뜻이 되겠죠. 마침내. 제라고 하면 저의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안 배울 것 같네요. 제는 참 특이하게 관용격조사 이가 쓰인 경우인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안 배웁니다. 마침내 자기의 뜻을, 자, 부릇 플러스 을입니다. 물론 이어적기도 볼 수 있지만, 그렇죠? 이어적기와 함께 여러분 보세요. 비읍으로 시작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고 했죠? 비읍으로 시작하는 것을
비읍으로 시작하는 말, 하병명사를 5글자. 어두자문군. 어두자문군이 쓰였다. 어두자문군. 뭐 자기의 뜻을요, 싫어는 이제 마음껏, 이런 실컷, 펴지. 자기의 뜻을 펴지. 자, 이거 뒤에서 보일 수 있는 거 그거죠? 구개음화가 안 쓰였다. 펴지 못하는 놈이 많다. 자, 근데 이제 세종대왕쯤 되니까 우리한테 놈놈거리는 걸까? 이놈 하고 아니죠. 그런 놈들이 많더라.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래도 공식석상인데 멍청한 놈들이 많다.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여기서 놈이라고 하는 건요, 중세국어식에는 사람이란 뜻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사람 중에서도 특히 남자 중에서도 특히 이제 낮추어 부르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중세국어 시기에 놈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다가, 근데 요즘으로 와서는 여기서 놈은 남자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 되었죠. 그러니까 의미가 좀 더 축소가 된 거예요. 왜 축소가 된 거예요? 좀 더 특수한 케이스에 쓰게 되는 거잖아요. 원래 사람 전체라고 했잖아요. 사람 전체 중에서 남자는 좀 더 좁은 의미죠. 그 중에서도 낮추어 부르는 말이니까 좀 더 좁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의미의 축소라고 합니다. 아까 의미의 이동받고요. 여기서 노미에서는 의미의 축소를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의미의 축소입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자, 노미에서는 또 무엇까지 볼 수 있냐면, 주격조사 이 한 다음에 이어적기 됐죠? 그 다음에 한이라라고 할 때 이 하다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다라고 할 때요, 지금 현대국어랑 달리 하다, 이거 아래아 찍은 거거든요. 이 하다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뭐뭐서 공부를 하다, 운동을 하다, 세수를 하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가 붙어서 하다라고 하는 것은 many라는 뜻입니다. 중세국어 시기예요. 이런 것과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중세국어 시기 아우 좋다라고 할 때 좋다는 깨끗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좋다 대신에 좋다.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좋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톡 상매 같은 데가 어르신들이 아우 좋다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좋다. 어르신이니까 중세국어를 쓴 적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잖아요. 한 50살쯤만 돼도 이제 중세국어 쓰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해해 주도록 합시다. 너무 여러분들이 이제 심심하다 싶으면 카톡 같은 데서 좋다. 아니면 뭐 좋다 이라는 애들한테 이유 없이 뭐가 깨끗한데?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좋다는 이제 중세국어에서 깨끗하다라는 뜻이었거든요. 뭐가 깨끗한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틀이면 돼요. 선생님 생각에는. 사흘까지 안 걸립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그래서 못할 놈이 한이라.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일할이라고 하는데, 이 목적격 조사가 를인데 이렇게 쓰였습니다. 네, 이를 위하야겠죠? 위하야. 왜냐면 이때 이 형은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동국입니다, 동국정운식 한자 표기. 그러니까 이건 진짜 발음이 안 되는 이형이라는 거죠. 진짜 발음이 되려면 이게 똑 하고 올라가야죠, 이러고. 그죠? 네, 이를 위하야. 어여삐 너겨. 이것도 봤었죠? 어여쁘다는 이때 당시에는 가엽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의 이동. 어여삐 너겨. 너기다는요, 참 특이한 것이, 절대로 너기다는 두음법칙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너기다가 여기가 된 것은, 이 너기다가 여기다로 바뀌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기다가 여기다가 되는 현상은 두음법칙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두음법칙이라고 가르치면 그때 이제 선생님한테 알려주시기 바라요. 너기다가 여기다가 되는 것은 두음법칙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다른 설명들이 더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의미 이동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어여삐 너겨서 새로라고 하면 뭐 새롭게 28자를 마인거노니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마인그노니는 뭐라고요? 뭐 만들었으니. 그러면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28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긴 또 되게 열받는 게 여긴 또 이응이 올라가 있어요.
이거 28 짱이라고 읽거든요. 아, 되게 열받아요. 진짜요.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올라가 있는 거 보이세요? 열받죠? 요거는 교과서에 오타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고쳐졌어요. 여러분 학교 교과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거 선생님이 2015년에 다운받은 거라서, 여러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28자, 이것도 동국정원식 한자표기입니다. 내신 들어갈 때 이 스물도 가르쳐 줄게요. 지금 다루기엔 너무 깊습니다. 원순 모음화 현상이란 건데, 어차피 지금은 이해도 못해요. 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하여. 하여는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마다 하여금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하여금. 수비니경. 수비에서 볼 수 있는 건 오늘날과 달리 자음에서 순경음 비읍이 사용됐다는 걸 볼 수 있네요. 수비는 쉽게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니견은 익혀인데요. 니견은 두음 법칙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들은 손이 바빠야지. 수비는 뭐라고? 비읍, 이응, 순경은 비읍을 볼 수 있다. 니견은 두음 법칙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난로는 나날이, 부스메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씀에인데요, 여러분. 씀에 있어서 편안케, 동국정원식 한자표기죠, 여러분. 편안케 하고 싶어 할 따름이니라. 이거는 시옷게 합용명서. 된소리 나타내죠. 명서, 된소리 나타낸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나날이 씀에 있어서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것을 보면은 이 씀에가 비옷, 시옷이니까 이거는 뭘 볼 수 있어요? 어두장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스메인데 부스 플러스 플러스 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 뭐야 음이? 명사형 어미가 옛날에는 옴 또는 음이 쓰였다고 했었죠. 명사형 어미가 옴 또는 음이 쓰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뼈난 크이선 동국정원식 한참 표기를 볼 수가 있다. 알겠죠? 어느 수준까지 이걸 외워야 되냐면 자다가 딱 때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이제 바로 이제 이러고 읊을 수 있을 정도로 이러고 나란 말씀에 둔기께 달라 이런 식으로 읊을 수 있을 정도 외워야 합니다. 나란 말씀에 둔기게 달아.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아, 좋았어. 나란 말씀에 둔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 사이. 자, 백성, 모르겠어요. 이런 전차로인가?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할 배이셔도 그 부드들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 너겨 새로 28자를 마인가노니 사람마다 하여 수비 니겨 날로 부숨에 편한 크이 하고저 할 따름이니라. 개꿀. 선생님은 외웠죠? 이젠 여러분 차례입니다. 난 외웠어. 수고하세요. 나는 이 고통의 쇠망이 됐어, 얘들아. 다음 차례는 너희야. 알죠? 아래에 있는 이 소학원에는요, 지금 다룰 것이 아니고요. 소학원에 내신 대비 들어가는 친구들 그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좀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아니, 중세국어 하나 하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중세국어에서 조금 달라진 것까지 하려면 맨날 터져서 다음 주까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나란 말씀의 이 부분을요, 그냥 선생님 원문을 비포용지에다가 줄 테니까 거기 아래다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을 싹 다 분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쪽지 시험에 이제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냐면, 쪽지 시험은 중세국어의 내용 전부, 그 다음에 이 세종 어제 훈민정음에서 이 한 글자마다 분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요소를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비포용지로 줄 거예요. 알겠죠? 꽤 큽니다. 오늘 그리고 원래 주려고 했던 모의고사는 너무 작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니 뭐 어쩌라고 그냥 풀어. 원래 안 주려고 했었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